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들의 약혼식장에서 시작됩니다. 30년 세월을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고생 끝에 키워낸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혼주석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비 며느리가 올리는 공경의 차 한 잔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릿한 비웃음을 머금은 차에 던져진 잔인한 모욕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격이 안 맞으시잖아요. 장내의 모든 손님은 이 민망한 상황을 구경거리 보듯 지켜보았고 아들은 죄책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울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차 한 모금을 들이켰을 뿐입니다. 대체 어떤 깊은 원한이 있기에 예비 며느리는 이토록 중요한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될 분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은 걸까요?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이 어머니는 그토록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방역. 오늘 우리는 한 어머니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약혼 선물 하나로 자신을 무시하던 사돈댁을 하룻밤 사이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뜨린 통쾌하고도 가슴 시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올해로 63이 되었지요. 흔히들 이 나이가 되면 자식들 가정 이루고 자리 잡는 것 보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낙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면 이승에 미련이 없다고들 하지요. 오늘이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중 하나여야 했습니다. 제 외아들 지훈이가 약혼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예식은 서울 강남 중심가의 번쩍이는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죠. 저는 제가 가진 옷 중 가장 단정한 남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몇 년 전 먼 친척 결혼식에 가려고 샀던 옷인데 지훈이가 새 옷을 사드리겠다고 성화였지만 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옷이야 깨끗하고 점잖으면 그만이지 몇 번 입지도 않을 것을 새로 살 필요가 있겠나 싶었거든요. 저는 주빈석에 조용히 앉아 아들 지훈이와 예비 며느리 서연이가 하객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는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피부는 백옥 같고 눈은 큼지막한 데다 웃을 때 인매가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게 참 고왔죠. 아이가 입은 붉은색 약혼 드레스는 웬만한 직장인 몇 달치 월급은 줘야 살 수 있는 명품이라고 하더군요. 사돈댁은 꽤 번듯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차림새가 고급스러웠고 목소리도 쩌렁쩌렁했지요. 하객 한 명 한 명과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수완을 발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교적인 말주변이 없어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간혹 누군가 다가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그저 퇴직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연회 내내 저는 구석에 놓인 난초 화분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구에게 방해되지도 않지만 누구도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말이죠. 주인공은 아이들이니 엄마인 저는 옆에서 행복한 모습만 봐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돈인 박 회장님이 술잔을 든 채 붉게 상기된 얼굴로 친구들에게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서연이가 지훈이 같은 건실한 친구를 만난 건 정말 복이죠.
지훈이네 형편이 좀 평범하긴 해도 애가 워낙 성실하고 뚝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저를 향해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사돈 내 말이 맞지 않소? 아들을 이렇게 잘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어.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놓인 주스 잔을 들고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이들 인연이 닿은 덕분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서연이가 사뿐사뿐 다가와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명품으로 치장한 세련된 친구들을 훑어보더니 농담인 듯 진담인 듯 가시돋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오래 쉬신 퇴물 에페이렌이시잖아요. 사회랑 단절된 지 오래라 격식 있는 자리는 잘 모르세요. 아빠랑 왕 회장님이 나누시는 그런 큰 사업 이야기는 들어도 이해 못하실걸요. 퇴물이라는 그 가벼운 단어가 제 가슴 속에 날카로운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그리 아프진 않았지만 온몸이 저릿해오는 기분이었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사이 주변에서는 예의상 주고받는 듯한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의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동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고양이를 보며 불쌍하다고 여기지만 결코 집으로 데려가고 싶지는 않아 하는 그런 눈빛 말이죠. 저는 낯선 얼굴들을 지나 아들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은 대추비처럼 붉어져 있었고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꽉 쥔 지훈이의 주먹에는 핏줄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엄마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나서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초조함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어 아들을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앞에 놓인 오렌지 주스 잔을 보았습니다. 유리잔 표면에 맺힌 차가운 이슬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정물처럼 앉아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숨을 천천히 삼켜냈습니다. 사돈 박 회장님이 서둘러 수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허 서연이 저 녀석이 농담이 좀 심했네. 사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라 말이 솔직하고 시원시원하네요. 제 목소리는 저조차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마치 방금 퇴물 취급을 당한 사람이 제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지훈이는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왜 화를 내지 않는지, 왜 반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제 마음이라고 어찌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젖은 손뭉치를 가슴에 가득 채운 듯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60년 넘는 세월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던진 말의 돌에 맞았을 때 가장 어리석은 반응은 더 큰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면 판은 더 난장판이 되고 나 자신도 상대방처럼 흉측해질 뿐입니다.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은 굴복도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찰이었습니다. 저는 제 예비 며느리 서연이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영리한 농담이 아버지의 어색함을 풀어주었다고 믿으며 자부심에 차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엔 미안함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승리자의 오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사발 하나가 쩍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운 소리와 부딪히는 술잔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생각은 아주 오래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서연이의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며 저는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밑에 늘 흙먼지가 껴있던 제 남편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제 남편은 도자기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고집스럽고 말수도 적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섬세했던 남자였죠. 40년 전 우리는 경기도 이천의 산자락 끝에 무너져가는 낡은 작업실을 빌려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남편의 솜씨, 좋은 두 손과 제가 가진 차차에 대한 얕은 지식뿐이었죠. 작업실 이름은 남편이 지었습니다. 영희 씨, 우리 이름을 죽심원 주신윤이라 합시다. 대나무의 마음은 비어 있으니 겸손하게 배우고 마디마디 높이 올라가자는 뜻이지. 사람이나 사업이나 대나무처럼 뿌리는 깊게 박고 속은 비워야 하는 법이니까. 그렇게 죽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이면 남편은 물레 앞에 앉아 땀을 흘리며 흙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저는 마당 한편에서 차십의 특성을 연구하며 차를 배합하고 음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름엔 비가 새고 겨울엔 칼바람이 드는 낡은 방이었지만 그곳엔 늘 기분 좋은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촉촉한 흙내음과 은은한 차 향기가 섞인 냄새였죠. 처음으로 감에서 제대로 된 찻잔이 나왔을 때 저희는 아이들처럼 기뻐했습니다. 유약도 고르지 않고 모양도 투박한 청자 찻잔이었지만 남편이 찻주전자를 소중히 받쳐든 눈빛은 연회장의 그 어떤 크리스털 조명보다 밝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했죠. 영희 씨 찻주전자의 가치는 겉모양의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야. 차를 마시는 사람의 온기를 얼마나 품어줄 수 있느냐에 달린 거지. 그 온기를 지키기 위해 남편은 아주 작은 흠집 하나에도 가마 전체의 결과물을 망설임 없이 깨뜨리곤 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것이고 그 진심엔 단 1%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남편의 철학이었습니다. 고된 날들이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지훈이는 그런 흙내음과 차 향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이의 첫 장난감은 아빠가 주무르다 남은 흙덩이였죠. 세월이 흘러 사업은 조금씩 기틀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솜씨를 알아보는 이들이 늘었고 제가 배합한 차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름 없던 작은 공방 죽심원은 점차 삶의 품격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작업실로 옮기고 제자들도 들였지만 남편의 원칙은 변함없었습니다. 죽심원의 낙인이 찍히는 모든 기물은 반드시 남편의 손을 거쳐야 했죠. 유명해질수록 마음은 더 차분하게, 걸음은 더 신중하게 해야 해. 영희 씨, 명심해. 우리는 속이 빈 대나무가 되어 바람 소리를 들을지언정 속이 꽉 찬 옥이 되어 자신을 뽐내선 안 돼. 그 말은 제 평생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가고 한동안은 작업실에 발만 들여도 그 익숙한 흙내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일생이 담긴 죽심원을 이대로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경영을 배우고 장부를 보고 비즈니스를 익혔습니다. 참으로 고단한 세월이었지만 단 한순간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키는 것은 단순히 가게가 아니라 남편과 제가 함께 쌓아온 추억과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지훈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을 잡았을 때 저는 죽심원의 운영을 가장 믿음직한 제자인 상철이에게 맡겼습니다. 상철이는 남편 밑에서 10년 넘게 배운 친구라 실력과 인품 모두 믿을 수 있었죠. 저는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기운이 없어서도 늙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죽심원과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으니 후반전은 오롯이 저 자신과 생활을 위해 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재래시장과 가까워 매일 아침 장바구니를 들고 상인들과 흥정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베란다 가득 화초를 키우며 꽃이 피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죠. 저는 대부분의 재산을 신탁 형식으로 묶어 지훈이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아들이 뒷걱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지훈이에게 죽심원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 제가 가진 배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젊은이처럼 제 힘으로 삶을 개척하길 원했습니다. 집안의 재력을 알면 자칫 열정이 식거나 헛된 화려함에 매몰될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연이가 그토록 가벼운 목소리로 퇴물이라는 말을 내뱉었을 때 저는 문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틀렸던 걸까요? 저를 너무 깊이 숨기고 너무 소박하게만 살아서 정작 가족이 될 아이의 눈에 제가 정말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였던 걸까요? 먼 과거의 회상에서 천천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약혼식장 정갈한 음식들, 가식적인 미소들, 이곳의 모든 것은 눈부시게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흙내음과 찬물 든 옷자락이 더 어울리는 저 같은 노인네는 이곳에서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나 봅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괴감 때문이 아니라 깊은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연회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서연이네 가족은 고급 세단을 타고 떠났고 지훈이는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지훈이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밤바람이 제법 서늘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지훈이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길에 내려 나란히 걷던 중 지훈이가 마침내 참아왔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엔 억눌린 분노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아래 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서연이가 본심은 아닐 거예요. 그냥 말이 좀 앞서서 그렇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잘 타이르고 엄마한테 사과하게 할게요.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30을 앞둔 듬직한 청년이지만 제 앞에서는 잘못을 저지르고 변명하는 아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 화 안 났어. 그 말이 아들을 더 조급하게 만든 모양입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엄마 속상한 거 다 알아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못 지켜드려서 그런 거예요. 저는 아들의 헝클어진 옷깃을 매만져 주었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엄마가 이 나이 먹도록 그런 말 한두 번 들어봤겠니? 서연이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지. 엄마는 지금 집에서 쉬는 은퇴 노인이 맞잖니. 엄마, 지훈이가 격양된 목소리로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적어도 제 마음속에 엄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는 흥분한 아들을 다독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아들에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건네고 저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서연이 사랑하니? 지훈이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멍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랑해요. 그럼 엄마한테 말해줄래? 서연이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니 예뻐서, 성격이 활발해서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웠는지 지훈이는 한참을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예쁘고 밝고 저한테도 참 잘해줘요. 같이 있으면 즐겁고요. 그래, 좋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예쁘고 즐거운 것 말고 또 다른 건 없니? 거실엔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지훈이가 주저하며 입을 뗐습니다. 서연이는 향상심이 강해요. 제가 성공하길 바라고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길 원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라고 독려해 주기도 하고 인맥 넓히는 법도 알려줘요. 제 마음속의 금이 조금 더 벌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물잔을 내려놓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결혼은 단둘이 즐거운 잔치가 아니란다. 두 가정의 결합이고 서로 다른 가치관의 만남이지. 너는 우리 집과 서연이네 집이 같다고 생각하니?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건 알아요. 그 집은 좀 더...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거칠애를 중시하고 돈을 중시하고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좇는 그들의 세계를요. 엄마는 너희 사이를 반대하려는 게 아니야. 감정은 너희의 몫이니까. 하지만 지훈아, 네가 한 가지만은 분명히 생각했으면 좋겠구나. 네가 원하는 행복이 진정 어떤 모습인지 말이다. 오늘 저녁처럼 비싼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번지르르한 말을 늘어놓으며 부러움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아빠 살아계실 때 우리 세 식구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하나 놓고 웃음꽃 피우던 그런 모습인지 말이야. 지훈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아들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게 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니야. 다만 다른 선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려주고 싶을 뿐이지. 서연이를 선택했다면 그녀의 가정과 그들의 세계관까지 받아들여야 해. 네가 평생 그 방식에 적응하며 행복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렴. 긴 침묵이 흐른 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엄마가 너희 힘들게 하진 않을 거다. 이건 너희를 위해 준비한 약혼 선물이야. 지훈이는 의아한 눈으로 상자를 보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선물을 받고 나면 아마 모두의 마음속에 답이 내려질 게다. 지훈이는 당혹스러워 보였지만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배웅하고 홀로 거실에 섰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달빛이 서늘했습니다.
결혼은 거울과 같아서 각자의 가장 진실한 모습과 가치관을 비춰내기 마련이죠. 내 아들 지훈이는 자신이 선택한 반려자와 그 뒤에 숨은 세계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저는 오랫동안 발길을 끊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서재였으나 나중엔 저의 작은 도의 작업실로 썼던 곳입니다. 은퇴 후엔 남편 생각이 너무 간절해질까봐 자물쇠를 채워두었던 곳이죠. 문을 열자 캐캐묵은 건조한 흙내음이 훅 끼쳐왔습니다. 먼지가 햇살 아래서 춤을 추고 있었지만 모든 도구는 제가 떠날 때 그대로였습니다. 선반 구석 기름종이로 꽁꽁 싸맨 목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반 흙보다 색이 짙은 자줏빛 흙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전의 남편과 제가 전국 산천을 뒤지며 찾아냈던 특수한 흙입니다. 철분 함량이 적당해 구워내면 빛깔이 은은하고 차 향기를 가장 잘 머금어주는 보물 같은 흙이죠. 많은 수집가가 거액을 제시했지만 전 단 한 점도 팔지 않았습니다. 죽심원의 정수이자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으니까요. 저는 물을 뿌려 흙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잡는 흙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과 손목의 힘을 이용해 기포를 빼내는 과정. 이 지루하고 힘든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도자기도 가마 속에서 터져버리고 맙니다. 사람 사는 이치도 다를 바 없지요. 정성껏 흙을 다지는 동안 제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연회장에서 들었던 그 날카로운 말들이 흙 속에 섞여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레가 돌아가고 제 손끝에서 흙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고 소박한 찻주전자 하나와 찻잔 2개를 만들었습니다. 장식은 배제하고 선의 아름다움과 질감에만 집중했습니다. 남편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말이죠. 작업을 마친 뒤 저는 비밀스러운 서랍에서 은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유품으로 남겨주신 비녀였죠. 저는 그 비녀 끝으로 찻주전자 뚜껑 안쪽에 아주 작은 글자 하나를 새겼습니다. 예스러운 필체로 새겨진 희시, 제 이름의 끝자리이자 오직 죽심원의 설립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의 낙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한 번도 세상에 내놓지 않았던 그 흔적을 저는 10년 만에 다시 새겼습니다. 작업을 마치니 온몸에 기운이 빠졌지만 마음은 개운했습니다. 이 선물엔 가격이 없습니다. 제 40년 세월과 남편의 신념이 담겨 있으니까요. 사돈댁이 이 가치를 알아볼지 어떨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성스레 깎은 나무 명패에 100년가약 차 한 잔에 온기처럼 함께하길 어머니가 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약혼식 일주일 후 사돈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식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며 강남의 최고급 일식집으로 저희를 초대했죠. 저는 완성된 찻그릇 세트를 수수한 보자기함에 담아 나갔습니다. 지훈이는 차 안에서 내내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이걸 선물로 주실 거예요? 백화점에서 좀 더 번듯한 걸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아들의 손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선물의 가치는 가격표에 있는 게 아니란다. 걱정 마라. 식당엔 사돈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오늘도 화려한 차림으로 인형처럼 앉아 있었고 박 회장님 부부는 활기차게 자신들의 사업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박 회장님은 최근 낙찰받은 큰 공사 이야기를 박 부인은 경매에서 낙찰받은 유명 화가의 그림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서연이는 꿈꾸는 결혼식이 얼마나 웅장해야 하는지를 지훈이에게 늘어놓았죠. 지훈이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달아올랐을 때 박 회장님이 기분 좋은 듯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회사가 다음 주에 죽심원 마케팅 총괄과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죽심원이라는 단어에 제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훈이의 미간도 살짝 떨렸죠. 박 부인이 거들었습니다. 어머, 죽심원이 얼마나 깐깐한 곳인지 아시죠? 아무 브랜드나 협업 안 해주기로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줄을 다해서 겨우 잡은 기회라니까요. 서연이도 흥분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빠 대박이에요. 청담동 사모님들은 다 죽심원 그릇만 쓰잖아요. 우리 제품이 죽심원 매장에 걸리면 브랜드 이미지가 확 올라갈 거예요. 박 회장님은 의기양양하게 저를 보며 훈수하듯 말했습니다. 사돈 죽심원이라고 들어보셨소? 요즘 이쪽 상류층에서는 최고의 문화 브랜드죠. 거기 찻잔 하나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요. 그러니까 사돈도 집안에만 계시지 말고 이런 고급 문화도 좀 접하고 그래야 안목이 넓어지는 법입니다. 그의 말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밥알을 골라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쐐기를 박듯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보셨죠? 이게 아빠가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저번에 어머님은 이해 못하실 거라 했던 게 이런 뜻이에요. 집에서 화초 키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죠. 지훈이의 얼굴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식탁 밑에서 아들의 주먹은 다시 꽉 쥐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식사가 마무리될 즈음 저는 옆에 두었던 오동나무 상자를 조심스레 식탁 중앙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사돈 서연아, 이건 내가 두 사람 약혼을 기념해 준비한 작은 마음이란다. 귀한 건 아니지만 받아주렴. 박 회장님 부부는 가벼운 목소리로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하며 상자를 훑어보았습니다. 겉모양이 워낙 소박하니 그들의 눈엔 길거리 기념품 정도로 보였나 봅니다. 서연이는 상자에 손조차 대지 않은 채 지훈이의 귓가에 작지만 제게 다 들리는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또 어디 시장에서 파는 촌스러운 수공 예품일 거야. 지훈이의 몸이 눈에 띄게 경직되었습니다. 식사는 묘한 냉기 속에 끝났고 사돈 댁은 그 상자를 뒷좌석에 대충 던져둔 채 고급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그날 밤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가 복잡한 심경으로 전해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사돈 댁이 그 화려한 대저택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는 발이 아프다며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거실 대리석 테이블 위에 그 오동나무 상자를 팽개치듯 내려놓았답니다. 엄마 내 말이 맞지? 가난한 집 선물은 포장부터 수준 이하야. 이건 우리 집 과일 상자보다 못해. 박 부인도 귀찮은 듯 거들었습니다. 그냥 둬라. 내일 도우미 아줌마더러 처분하라고 해. 거실 분위기 망친다. 그때 서재에서 나오던 박 회장님이 상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평소 고미술품이나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죠. 호기심 혹은 술기운에 그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안감도 없이 완충제로 쓰인 깨끗한 집단 사이에 놓인 차가운 회색빛 찻그릇 세트. 서연이는 옆에서 거봐요, 촌스럽죠 라며 비웃었지만 박 회장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찻주전자를 들어 올리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수억 원짜리 계약서를 잡을 때보다 더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에 화려한 샹들리에 빛이 그릇에 닿았지만 번들거리는 반사 하나 없이 빛을 부드럽게 머금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빛깔과 질감은 예사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한 거죠. 그는 서둘러 돋보기와 손전등을 가져와 주전자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적막한 거실에 박 회장님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자 뚜껑 안쪽의 낙인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희씨, 이건 설마. 서연이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그 노인네가 준 게 뭐가 대단하다고. 박 회장님은 넋이 나간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천지분간도 못하고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세간에는 죽심원의 설립자가 고구, 임장인으로만 알려졌지만 진정한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그의 아내이자 공동 창업주인 김영희 여사가 진짜 실력자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남편 사후 그녀가 모든 작품을 죽주, 자로 통일하며 자신을 감췄지만 초창기 부부가 함께 만든 최고 걸작에는 그녀의 이름 끝자리를 딴 희씨, 자 낙인이 찍혀 있었죠.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전설의 기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의 특보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죽심원 마케팅팀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저희와의 모든 협의를 영구 중단하겠답니다. 사유는 귀사의 기업 문화가 죽심원이 지향하는 근본적 가치와 심각하게 대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도미노가 넘어지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박 부인의 친구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약혼식장에서 퇴물 운운했던 이야기가 이미 상류층 사교계에 퍼진 것입니다. 박 여사 제정신이야. 죽심원의 김영희 선생님을 몰라보고 그런 막말을 했다며 서연이의 SNS 그룹도 난리가 났습니다. 서연아, 너 예비 시어머니가 죽심원 설립자인 거 몰랐어. 죽심원 총괄이 방금 사람에 대한 예의를 모르는 이와는 협력하지 않는다고 글 올렸던데 그거 너희 집 얘기라며 서연이는 공포와 절망 속에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어 울며 매달렸습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집 좀 살려달라고 해줘. 하지만 수학이 넘어 지훈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이미 늦었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 보내지 않았지요. 그저 제 작은 아파트에서 정성껏 차 한 잔을 우려 마셨을 뿐입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대나무처럼 뿌리가 깊으면 비바람이 두렵지 않지만 모래 위에 쌓은 화려한 성은 바람 한 자락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며칠 뒤 지훈이가 사돈댁을 방문했습니다. 아들은 그곳에서 1시간 동안 서연이의 눈물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실수와 집안의 피해, 그리고 잃게 될 화려한 미래만을 한탄했습니다. 지훈이는 기다렸습니다. 단 한마디.
지훈아 미안해. 내가 네 소중한 어머니를 모독했어. 라는 진심 어린 사과를요. 하지만 끝내 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에게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죽심원의 실권자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이는 그 자리에서 약혼 반지를 돌려주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내 어머니를 평범한 노인으로 여기던 시절에도 무시하던 사람과 살 수 없어. 너에겐 사람의 가치가 직함과 배경에만 달려있구나. 나중에 내가 평범해져도 너는 나를 그렇게 대하겠지. 지훈이는 오동나무 상자를 들고 그 화려한 저택을 연경 떠나왔습니다. 주말 오후 지훈이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조금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남편이 아끼던 우롱차를 내렸습니다. 지훈이가 정성스레 차를 우려 제게 건넸습니다. 엄마 차 드세요. 차 한 잔을 비우는 동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약혼식장의 차가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따스한 온기와 깊은 이해가 담긴 침묵이었죠. 지훈이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은 이 찻잔 같아요. 화려한 장식도 이름값도 없지만 손에 쥐었을 때 따뜻하고 입안에 머금었을 때 은은한 향이 남는 그런 건요. 이게 진짜였어요. 저는 젖은 눈으로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선물이 마침내 가장 가야 할 곳, 제 아들의 마음속에 도착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임 여사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통쾌한 복수극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본질은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진정한 가치에 대한 교훈입니다. 며느리 서연이의 행동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단순히 어려서 저지른 실수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비뚤어진 가치관의 문제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아들 지훈이의 선택에 공감하시나요? 현대 사회에서 결혼의 조건이 점점 더 물질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처럼 서로의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는 결합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존중의 가치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